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드라마나 결혼한 여성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항상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당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댁으로 인해 쓰레기 같은 만행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이다 복수를 날리고 덕분에 남편과 이혼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세상에 몇 없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듣다 보면 열받긴 하지만 흥미롭기도 한 저의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긴 연애 후 순조롭게 결혼에 꼴인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으며 연애 기간 8년 동안 여자 문제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제 나이 32에 망설임 없이 결혼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듯 보였지만 갑자기 찾아온 늦바람은 무섭다고 했나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가정의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하고 아이들에게까지도 눈길도 안 주더군요. 가족이 늘어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생활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누구와 그렇게 재미있게 연락을 하는지 저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해맑은 얼굴로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달라지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꾸역꾸역 눌러뒀던 의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숨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의 이름 옆에 하트까지 붙여놨더라고요. 둘이 나눈 대화는 이미 만난 지 꽤 된 사이인 것처럼 상당히 수위 높은 대화들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저와 아이들에 대한 뒷담과 하소연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외모 비하와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발목을 잡는다는 둥 지금까지 가족들과 살았던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깊은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겁도 나고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 나갈 자신도 없었던 저는 친정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시댁에게 알려야 할까, 온갖 고민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대로 계속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저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이 좋아하는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주고 맛있게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컨디션이 정상적일 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른 찜을 꼴깍꼴깍 삼키며 타이밍을 엿봤습니다. 와, 아유, 이제야 좀 살겠다. 어우, 주말이라고 동창들이 술을 엄청 먹여서 어제도 택시 타고 집에 겨우 들어왔네. 그러게, 술 좀 적당히 마셔야지. 이제 속 좀 풀렸어? 속도 풀었겠다. 다시 들어가서 좀 자야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은 조금 든든한 걸로 준비해줘. 고기 먹고 싶다. 알겠어. 그런데 여보, 잠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 당신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해? 나 졸려. 빨리 말해. 들어가서 잘 거야. 당신, 나랑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 힘들어도 우리 가족 지킬 마음 있지? 갑자기 뭔 헛소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나 들어가서 잔다. 피곤한 사람 붙들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술 마셨어? 별말을 다 하네. 많이 고민했어.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나 사실
여보 핸드폰에서 지영이라고 하는 여자랑 통화한 기록하고 문자 내용, 카톡에서 나눈 대화까지 전부 다 봤어. 여보, 혹시 그 여자랑 바람 피는 관계야? 뭐야? 언제 나 몰래 핸드폰 검사까지 하셨어? 그래, 만나고 다닌다. 봤으면 알겠네. 내가 당신이랑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절까지는 모른 척 버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알아버렸네 참. 이렇게 변명도 안 하고 바로 인정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해?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나는 당신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고. 못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 이미 다 아는데.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우리. 너도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라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자고 이혼. 나도 이런 집구석에서 살기 싫으니까. 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아니야. 난 당신이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용기 내서 말한 거야. 우리가 이혼하면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혼하자고 통보하면 끝이야? 너 새 출발하자고 우리 애들이랑 부모님들께 대못을 박아야겠어? 아이고, 효년 앞시없다.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이대로 나랑 살겠다고? 당신 사이코야?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게? 나 이제 너랑 애들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제발. 양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 또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어 당신? 바람나서 가정 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몽땅 다 말할 수 있냐고. 말을 말자. 짜증난다.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화가 난 상태로 집 밖을 나갔어요. 안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아이들의 작은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식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지만 오히려 제가 죄인처럼 매달리고 사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꼴을 당한 제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다시 남편을 붙잡아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전화를 걸려던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현진아. 집이지?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네가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놨어. 저녁에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와. 알겠지? 어머니, 그게 실은 오늘은 일이 좀 있는데. 현준이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디 아파?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낫지. 너 오기 힘들면 내가 해물탕 싸서 집으로 갖다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잠깐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무리해서 올 건 없고 너 상황 봐서 와. 알겠지? 네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건강하니까 네 몸을 항상 1등으로 챙겨. 그래야 너희 부모님도 속 안 상하신다. 심란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또다시 울컥하더군요. 남편과의 일로 시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자신은 없었지만 이 일로 인해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편하게 잘 대해드리기로 다짐했죠. 애들 옷을 입고 시댁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았고 문자나 카톡을 읽고서도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할 수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현진이 왔어. 귀여운 강아지들도 왔네. 어서 들어와라. 그런데 아범은? 같이 안 왔니? 그게 친구들이랑 볼 일이 있다고 아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만 왔어요. 힘드실 텐데 뭘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 해물탕 엄청 좋아하잖아. 시장 가서 잔뜩 사서 왔지. 그래. 그 녀석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현진이 너 준다고 집사람이 하루 종일 장보고 해물 손질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야 한다. 알겠지? 네, 아버님. 맛있게 다 먹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따 집에 갈 때 너랑 애들이 좋아하는 쇠고기 장조림도 많이 해놨으니까 꼭 챙겨가라. 매번 이렇게 맛있는 반찬 많이 싸주셔서 애들이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현진아, 아이고,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왜 울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도 잘 못 뵙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어머니 음식도 더 이상 못 먹겠구나 싶으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두 분이 잠시 놀라시더니 아버님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눈짓을 어머니께 보내시더군요. 그 후 곧바로 작은 상에 밥을 따로 차려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현진아, 아이들 키우는 게 많이 힘들었어? 안 그래도 오늘 너 전화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길래 걱정했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힘들어 보여서 말이다. 죄송해요, 아버님. 갑자기 제가 울어서 많이 놀라셨죠? 별일은 아니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 막상 저한테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그래. 얼마나 고생 많았냐. 솔직한 말로 우리 아들놈이 눈치 없이 너 힘들게 할 거라는 건 대충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데도 참고서 잘 살아주는 너한테 나랑 집사람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자, 한 잔 받아라. 오늘은 좀 마셔도 돼.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런데 요즘에 술 다시 드세요? 아버님 운동하시느라 술 끊으셨잖아요. 끊었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며느리 혼자 마시면 심심하니까 내가 같이 마셔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놈이 널 너무 힘들게 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아주 호되게 혼내주마. 아버님도 참. 그럼 오늘 저희 둘이 이거 딱 한 병만 나눠 마셔요?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술친구도 해주시고 편하게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별말을 다 한다. 취하지 않게 천천히 마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애들이랑 같이 자고 가라. 술 마셔서 운전하기도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해장국으로 속도 좀 풀고. 알겠지? 갑자기 마주하게 된 답답한 현실에서 시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술 한 잔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물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처럼 마음 한켠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생긴 듯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빈말이셨겠지만 저를 힘들게 한다면 자기 아들도 마다하지 않고 혼내주시겠다던 시아버지의 그 말도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졌고요.
저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지금의 이 상황을 견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보려 노력해보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가족과 멀어져 갈 뿐이었고 때문에 저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들 중 아무도 모르게 나만 잘 참고 살면 가정과 모든 평화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외도를 단념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더군요. 이번 명절에 우리 부모님께 지영이 소개시켜 드릴 거야. 너도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그러니까 넌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사람인 거 끝나는 거야. 뭐라고? 내가 단념하면서 살겠다잖아. 당신 바람피는 거 평생 못 본 척하면서 살겠다잖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넌 아빠인 척 연기를 해야지. 양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왜? 난 분명히 말했어. 이제 당신이랑 애들 때문에 앞길 망치는 거 싫다고. 우리 지영이 만나서 행복하게 다시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남들 상처 주기 싫어서 내 인생 망치려고?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수치스러워도 우리 가족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때문에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너무 싫어. 부탁이야. 당신 사생활 터치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 그만 좀 해라. 지치지도 않니? 됐고, 이번 명절에 지영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서 설득해 볼게. 넌 장인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 명절 전에 미리 말씀드리진 말고 괜히 피곤해지니까. 알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자기 상간녀를 명절에 자기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대책 없이 만행을 저지르는 남편의 행동에 단단히 붙잡고 있던 제 마음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막을 수도 지킬 수도 없이 상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본 저는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의 만행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까지 가슴을 졸이며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시부모님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평소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상간녀를 받아들이시든 아니든 남편과 저는 함께 살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렸기에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여 시부모님께서 저를 붙잡더라도 예전과 같이 친밀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마음을 애써 정리하고 아이들은 친정에 먼저 맡겨놓은 후 혼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애써 밝은 미소를 짓고서요.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조금 늦었죠? 그래 왔니? 아이고 현진아,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른 손만 씻고 와라. 밥 먹자. 그런데 왜 혼자 왔어? 애들이랑 아범은 같이 안 왔니? 그게 아마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길래 그 사람이랑 같이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저희 친정에 맡겨두고 왔어요. 명절에 갑자기 누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건지 회사 사람이라도 데려온다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우선 음식 준비부터 같이 해요, 어머니. 의미심장한 제 말에 시부모님은 갸우뚱하시더니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밥 먼저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더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으면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한참 일을 하는 중에 초인종이 울렸고 올 것이 왔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상간녀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함께 들어오더군요. 저기 실례지만 아가씨는 누구죠? 우리 아들 회사 동료분이신가요? 아니, 엄마. 실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1년 조금 넘었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 집사람이랑은 진작에 서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오늘 인사드리겠다고도 미리 합의를 본 상황이었고요.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명절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고 부엌 싱크대에서 열심히 그릇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닦던 그릇을 내려두고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눈가에 자욱한 눈물 자국을 보시더니 긴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현진아, 너 우리 아들놈 이러고 다니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그게요, 아버님. 넌 저 자식이 처음부터 그러고 다녔던 거 알고 있었던 거냐? 아니요,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오늘 이놈이 저 아가씨 데리고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지? 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과 상간녀를 번갈아 보며 제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현진아, 너 그럼 우리 아들이랑 어쩌려고 했었니? 그게 양가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덮으려고 했어요. 제발 이유는 하지 말자고 부탁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덮자고 했다고? 아유, 현진아, 너를 어쩌면 좋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집안 분위기 우중충하게 만들지 말라고. 지영이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다들 울상이야? 엄마랑 아빠도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지영이 인사부터 받으시라고요. 그때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남편의 뒷목을 잡고 개를 끌고 가듯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저와 어머니, 상간녀도 같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방 안에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아버지, 잠시만 제 말 좀. 아파요, 아버지. 제발요. 네가 사람 새끼냐? 어디서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버지,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치면 사람 죽어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엄청난 고통과 몸부림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평소 운동을 하시던 분이라 말라깽이 남편의 몸부림에 뒤처지실 체력이 아니셨죠. 꽤 오랜 시간 동안 비명소리와 물건이 망가지는 소리가 지속되자 저는 말리려고 들어가려 했지만 어머님은 놔두라며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그 사이 상간녀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신음소리와 함께 발 한쪽을 절뚝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뒤이어 함께 따라 나오셨고요. 안방은 모두 엉망이 되었고 골프채로 남편을 두들겨 패신 듯 보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나온 남편의 뒷목을 붙잡고 아버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셨어요. 너 당장 현진이한테 사과해. 제대로 안 하면 너 남은 발 하나도 부러질 줄 알아. 미안하다. 진짜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버님, 이 사람 발 한쪽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발 하나 부러진다고 사람 안 죽는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얼마가 돼도 좋으니까 무릎 꿇리고 사과시켜. 아니에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 사람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세요. 당신 애 데리고 병원 좀 다녀와. 난 현진이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제 어깨를 몇 번 쓰다듬으시고는 남편을 부축해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둘만 남겨진 집에서 아버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현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들로 하나 잘못 키워서 네 인생을 망쳤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두 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마음도 많이 불편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실은 저렇게 해도 분이 안 풀려. 너한테 미안한 것도 그대로다. 너 내 아들놈이랑 당장 이혼해라. 한번 늦바람이 불면 다시 잡히기 힘들어진다던데 너한테 같은 상처를 또 줄까 봐 무섭구나. 같이 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알지만 저 솔직히 아이들 둘을 혼자서 키워낼 자신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과 멀어지는 것도 너무 싫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운데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저런 녀석한테 다시 널 보내는 건 내 양심상 허락을 하지 않는구나. 너한테 내 재산을 줄 테니 손주 녀석들 잘 좀 키워주면 안 되겠니? 부탁한다. 네? 아버님 재산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두신 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덥석 받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그래. 얘가 이것도 안 받으면 평생 너한테 죄책감 가지면서 살 것 같구나. 우리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받아주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가야. 알겠어요, 아버님. 저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랑 남편 병원 다녀오시면 다시 이야기 잘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때까지 생각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이야기해서 너한테 따로 연락 주마.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해라. 사돈 어른께는 면목 없다고 잘 말씀드려주고 직접 연락드리기엔 용기가 나질 않아서 말이야. 부탁한다, 현진아. 그리고 미안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와 친정으로 향했고 지금까지의 일과 남편에 대한 이혼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저에게 주기로 한 재산 문제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아버님이 두드려 팬 것까지 전부요. 저희 부모님은 마냥 욕을 할 수도 없으셨고 속상한 마음만 간간히 표출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절대 시부모님은 잘못이 없다며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았고 이왕이 이혼을 했으니 그 집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으면 하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현진아, 너 이왕에 이혼하기로 했고 재산도 많이 받았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집안이랑 완전히 연 끊어. 다른 방식으로 너한테 또 상처 줄까 싶다. 엄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시부모님 진심으로 내 행복 빌어주시는 분들이야. 아예 연 끊어버리면 손주들 보고 싶으셔서 어떡해. 엄마랑 아빠한테도 소중한 손주들, 시부모님한테도 소중해요. 아유, 그래, 알았다. 그래도 이혼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해.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할게요. 내일까지 짐 정리 다 해서 여기로 올게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젠 진짜로 남편과의 모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부모님과도 따로 만남을 가졌지요. 얼굴빛이 많이 어두워 보이셨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재산 문제와 양육권 모두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셨고 아버님은 회사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재산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진아,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이제 애들이랑 같이 조금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니? 아들을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지. 이혼 서류는 잘 접수된 모양이더라. 이제 마음 편하게 가져.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라. 짐 정리도 해야 하고 바쁘잖니. 내 회사는 정리가 되는 대로 너한테 말해줄게.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 정도 걸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렴. 아니에요, 아버님.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 정리가 되면 말씀하세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한동안은 시부모님께 연락이 오기 전까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지만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이끌어 오신 회사고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이유야 뭐든 결과적으로 핏줄이 아닌 남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저런 마음으로 두 분 다 속이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한동안 생각을 비우고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모두 정리가 다 된 모양인지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우리 현진이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네, 요즘 애들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면서 마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 회사 지분 전부 팔아서 나온 돈이야. 작은 회사라 얼마 없지만 너 새 출발하기에는 문제 없을 거야. 전부요? 아니, 아버님, 왜 이걸 전부 다 파신 거예요? 게다가 10억이나 되잖아요. 저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두 분 노후 걱정도 하셔야죠. 아니야, 됐다. 우린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 재산은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돈이었지만 걔한테 지분 다 넘겼다간 오히려 회사 크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 나중에 아버님 회사 물려받을 것만 생각하고 일도 열심히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겠어요.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생각이다. 다시 밑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일 시킬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놈한테 내 회사 절대 물려줄 생각 없다. 단호하고 확실한 아버님의 태도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린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전문 요리학원을 꾸준히 다니며 6개월 만에 요리학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시험과 자격증을 모두 준비하였고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중규모의 요리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며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살던 도중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여보, 지금 잘 살고 있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애들은 잘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이 그게 왜 궁금한데. 용건이나 말해, 나 바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나 너무 힘들다, 현진아.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소원이야.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사과도 하고 싶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다. 정말. 우리 이혼했고 전부 다 정리됐잖아. 왜 이러는 건데? 당신도 지금 다시 일 배우면서 바쁠 거 아니야. 이럴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제발. 알겠어. 이따 7시에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카페로 와. 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깔끔하게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외모에 주눅이 든 어깨. 몇 달 전 남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없이 앉아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일부러 내비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못하도록요. 당신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 많이 예뻐졌다.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얼른 말해. 미안해, 현진아. 너한테 상처 주고 바람 피고 애들까지 필요 없다고 말해버린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제 와서 용서를 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나 이제 당신한테 받은 상처나 아픔 생각하기도 싫고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만해. 너랑 이혼하고 나니 알겠어. 너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는 걸.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응? 내가 바다까지 가서 매달릴 땐 꼼짝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 혹시 아버님이 너한테 줄 회사 지분 몽땅 팔아서 나한테 주니까 불안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지금 제정신 아니셔. 나 완전히 버리신 것 같다고. 일 잘 못 배운다고 뭐라고 하고 나 회사에서도 잘렸단 말이야. 진짜. 회사에서 잘렸다고? 다시 일 배운다고 했잖아. 설마 네가 포기하고 나온 거니?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빨리 잘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날 해고시켰다고. 너 같은 자식은 회사에 쓸모없다면서 얼마 전에 해고시키더라.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비까지 주고. 그것 때문에 지영이도 나 버리고 도망갔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밖에 없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 주라. 나 좀 받아주라. 사실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일을 못하더라도 회사에 끝까지 남겨두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굳혔답니다. 이미 이혼도 했고 재산까지 모두 받아서
솔직히 저는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안 됐지만 난 널 받아줄 마음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일 좀 잘 배우지 그랬어. 오죽 네가 기본도 못했으면 아버지가 널 해고시켰겠니? 보나마나 회사에서도 아들 노릇하려다 퇴짜 맞은 거겠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일도 좀 꼼꼼하게 배우려고 노력 좀 하고. 현진아, 나 너무 힘들어. 회사뿐 아니라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고문이야. 만날 눈치만 주시고 이젠 아버지 발소리만 들어도 겁부터나. 이러고 살다가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네가 나 한 번만 구해주라. 응?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눈치가 보이고 무서운 거야.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살면서 벌 좀 받아. 넌 그래도 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번엔 내가 네 다리 하나 분질러 놓을 거야. 알겠어? 연진아, 연진아, 여보 가지마. 제발 부탁이야. 이거 나. 이러면 이럴수록 당신 부모님만 더 욕보일 뿐이야. 제발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나 간다. 잘 살아. 구질구질하게 울며 매달리는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더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니 속이 마냥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 저렇게 불쌍하게 사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면서요. 잘못이 없는 시부모님이 아들 때문에 같이 힘들게 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불편하지 않냐고요? 물론 저도 처음 이혼 후에 얼굴을 뵙는 게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리감이 들기도 했고 전보다 괜히 멀어진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시댁에 오랜 시간 머물려 하지 않았고 선뜻 먼저 식사하자고 연락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사정을 이해하신다는 듯 만날 때마다 가정사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으셨고 제가 집으로 오는 날이면 전 남편은 항상 밖에 나가도록 해서 마주칠 일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불편해하거나 곤란해할 질문들도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저와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면서 보통의 가족들 대하듯 편안하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제 손에 선물이나 과일을 챙겨서 시부모님께 전달해드리라며 친밀감도 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양가 부모님들의 배려 덕분에 지금은 예전과 같이 편안하고 연락도 자주 드릴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힘든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제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도 다 저를 딸같이 아껴주신 시부모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상 공식적인 가족으로 남을 순 없게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두 분은 여전히 제 두 번째 부모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수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상상치도 못한 아주 기가 막힐 일을 당했는데요. TV나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그런 일을 제가 당하게 될 줄 어느 누가 알았겠는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와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세상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저희 동서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척,
저희 서방님을 속여 결혼해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크게 배신을 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는 자기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제가 가난하게 사는 줄 알고 무시하고 막대하다가 결국 저에게 아주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이 만났던 것은 남편의 대학생 시절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미용사를 꿈꾸며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 본 순간 반하고 말았고 저한테 대쉬를 했는데 명문대생인 남편이 고졸인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남편을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는 상관없다고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했을 때쯤에는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해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였고 저도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과 저는 조건으로 봐도 너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우신 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도 크실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저의 사이를 반대해도 할 말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각오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향한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모두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며 잘해주셨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친딸처럼 여기시며 예뻐해 주셨고요. 제 덕분에 남편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될 수 있었다면서요. 저를 예쁘게 봐주신 시어머니께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난하고 부족했던 힘든 신혼생활에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응원 덕분인지 모두 잘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저는 어느덧 강남에 제법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하며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문제의 동서가 저희 시댁으로 시집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동서는 첫인상부터 저에게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는 미용실에 출근할 때는 치장을 하며 꾸미고 다녔기에 시댁이나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편안한 차림으로 다녔거든요. 긴장한 상태로 일에 치이며 살다 보니 쉴 때만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의 버릇 때문인지 제가 무력이 있거나 꾸미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 미용실 원장으로 일을 하며 이미지 관리상 필요한 것 이외에 값비싼 물건을 필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평소 생활할 때는 집에 입는 옷 몇 벌로 번갈아가며 생활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대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뭐라고 했던 사람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힘든 일을 하니 쉴 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추리닝이나 편한 옷들을 챙겨 사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저의 모습을 우습게 보며 무시했던 겁니다. 그날은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며 인사도 시킬 겸 시댁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한 날이었죠. 그러면서 서방님은 동서 마음도 편하게 해줄 겸 서로 부담이 되니 저보고도 평소처럼 편안하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격식을 차렸다가 동서가 더 긴장할지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을 입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예비 동서랑도 인사를 나누며 평소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을 먹고 난 다음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은 후 남편과 시동생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와 동서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후식을 준비했었는데 동서가 다른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있지 않은 틈을 타 저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으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에요. 형님은 입을 옷이 그것밖에 없나 봐요? 제 옷이 왜요? 어머니께서 저 생각해서 사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옷이에요. 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이 제일 아끼는 옷이라고요? 형님, 미용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작게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형님이 운영하신다는 미용실도 뻔하네요. 도대체 미용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 미용실이 장사가 안 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들은 평소 보면 엄청나게 잘 꾸미고 다니던데 어머니가 사주신 추리닝을 외출복으로 입고 다닐 정도면 형님 미용실이 얼마나 장사가 안 되길래 그러나 싶어서요. 옷 하나 제대로 살 돈 없어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소 하도 꾸미고 다녀서 쉴 때라도 편하게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 힘들다고 그러라고 하셨고요.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보아하니 그래봤자 장사도 안 되는 다 망해가는 동네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오래 일해서 사람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이 나오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몸에서 귀티가 흐르는데 형님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굳이 속이려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추리닝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서는 제가 장사한다는 가난한 미용실 원정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오해하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존댓말까지 쓰고 있는 처음 본 날 말이에요. 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저희 서방님의 성격상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 형수가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라 자랑할 사람도 아니었으니 동서는 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의 예의 없는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이번만은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하였죠. 아직 정식으로 저희 사방님과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동서는 서방님보다도 나이가 8살 정도 어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서방님은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대학교 때부터 남들 다 한다는 연애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서 오직 자기 개발에만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업해 관련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 그 덕에 정말로 본인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증권회사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동서와 만나 연애를 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서방님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말로는 동서가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서방님 말을 믿고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러니 동서에게는 제가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이라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저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일러주며 나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돼서든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서방님과 결혼해서는 더욱 의기양양해서 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머님과 서방님, 저희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저를 향해 깍듯이 형님으로 대접하듯 연기하다가 둘만 남게 되면 사람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으니까요. 형님, 이 반지 보이세요? 오빠가 저 결혼식 때 해준 반지인데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준 거라고요. 아마도 형님 형편에는 평생 가도 못 낄 반지겠지만요. 동서, 내가 왜 그 반지를 평생 가도 못 끼요? 그 정도는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서 낄 수 있어.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장에서 파는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형님이 이런 바지를 어떻게 마음만 먹으면 사서 낄 수 있어요? 게다가 아주버니가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지만 차장 연봉이 얼마나 한다고요. 형님 지금 사는 집도 분명히 대출받아서 샀을 테고 게다가 아이들 양육비에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형님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면 좀 현실성 있는 거짓말을 하시라고요. 본인 주제 파악도 좀 하시고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주제 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저 주제가 어때서요? 막말로 그 반지 동서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서방님이 결혼 반지로 해줘서 낄 수 있게 된 거면서 왜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누가 쪽팔리게 명품 반지 하나 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 촌스럽게. 내가 다 부끄럽다. 형님,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말 다 못했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 명품 어쩌고 하면서 유치하게 그런 거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동서는 제 말에 창피하긴 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긴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가 그 일로 저에게 앙심까지 품을 줄 누가 알았겠는지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저한테 당한 것이 억울했던 건지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저를 근처 카페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경고를 한답시고요. 제가 이렇게 형님을 부른 이유는 저한테 똑바로 좀 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동서한테 뭘 똑바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동서보다 손윗 사람한테 경고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본인 분수에 맞게 알아서 처신 좀 잘하란 말이에요. 처신은 도대체 어떤 처신을 말하는 건데? 그러는 동서야말로 계속 예의 없이 굴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처신을 잘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바로 동서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동서 많이 봐주고 있거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형님을 봐주는 게 누군데 그러세요? 형님이 저보다 못 살면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 제 말 잘 듣는 게 좋으실걸요? 그래야 형님한테 콩고물이라도 하나도 떨어지죠. 형님 힘들 때 손 벌릴 사람 솔직히 저희밖에 더 있으세요? 어머, 그러세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난 동서가 주는 콩고물 필요가 없어서. 게다가 동서한테 손 벌릴 일은 더더욱 없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워낙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 자존심은. 형님, 그래봤자 다 망해가는 미용실 원장님 아닌가요? 게다가 아주버니가 대기업 다닌다고 해봤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인 우리 오빠보다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유치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제가 기회 드릴 때 앞으로라도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세요.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발은 봐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건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어디 밖에 나가서 저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제 형님이라는 거 쪽팔리니까. 형님이랑 저랑은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러는 동서야말로 지금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나한테 사과하고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랑 서방님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하는 척 착한 척 연기하지 말고 그러다 내가 어머니랑 서방님한테 이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무슨 레벨?
사람이 무슨 물건인 줄 아니? 무식하게 등급을 매기게? 무식하다뇨. 제가 지금 현실적인 거라고요. 형님, 그 나이 먹도록 모르셨어요? 사람마다 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뭐 어머니랑 저희 오빠한테 일러요? 그래 어디 한번 일러보던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오빠랑 어머니 전부 다 저 예뻐하지 형님 예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편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돈 없어서 앞무릎이나 잔뜩 늘어난 추리닝이나 입고 다니는 주제. 그때까지도 동서는 제가 정말로 서방님과 어머님이 동서 편을 들까봐 지금까지의 만행들을 보면서도 겁을 먹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참아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동서 앞에서 서방님과 어머니께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놀라 꽁무니를 빼며 저에게 다급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동서,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네, 후회 안 해요?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 어머니랑 서방님께 연락할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까불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하라고 했다고 진짜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서가 연락해보라며. 그리고 내가 동서 말을 어떻게 믿고 동서를 봐줘? 이 상황에서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약속 드릴게요. 좋아. 동서, 내가 앞으로 지켜보겠어? 앞으로 우리 서로 예의 좀 지키자고. 네, 형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까불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에게 다시 안 그러겠다고 약속한 동서였지만 전 동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로 정신 차릴 사람이었으면 제가 진작 충고했을 때 정신을 차렸을 테니까요. 처음엔 도련님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와 나이 차이도 나고 하니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으니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기회를 봐서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줄 생각이었죠. 동서의 행동은 이미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으니까요. 그러다가 동서를 혼내줄 뜻밖의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시어머니 생신이라 어머니 생신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동서가 일하는 매장의 가방을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하나 사드리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깜짝 선물도 해드릴 겸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 생신 선물로 동서네 매장에서 가방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뭐 괜찮은 거 있어? 동서가 거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어머니께 어울리는 걸로 골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이 저희 매장에서 어머니 생신 선물을요? 형님, 저희 매장 상품들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희 매장에서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릴 능력이 있으시기나 하고요. 장사도 안 되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요?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어울릴 만한 거로 추천 좀 해줘. 어머, 그러세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어디 한번 저희 매장에 와서 어머니 선물 살 수 있으면 사보세요.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동서는 저한테 한 번 혼이 났는데도 저를 무시하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제가 시어머니께 가방을 사드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제가 동서 매장으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방문한 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동서 나왔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오라고 했다고 눈치 없이 정말로 오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점장님이 아주 중요한 손님 예약해서 오실 거라고 잘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세요. 동서, 나 여기서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리는 능력 충분히 되거든? 혹시 동서, 내가 동서한테 어머니 생신 선물 사는 비용 보태라고 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 물건이 무슨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곳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밖에서 형님이 내 형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레벨인 줄 알고. 동네 미장원에서 일하는 형님이랑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동서, 나도 물건 가격 정도는 알거든. 그리고 무슨 가방 하나 사는데 사람 레벨을 왜 따져? 그것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가방 사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이래서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랑은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 형님이 아무래도 짝퉁만 사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가방들 형님이 몇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도 못 사는 것들이라고요. 여기가 시장인 줄 아나? 쫓겨나기 전에 그냥 나가요. 어서 나가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로 미쳤나? 지금 누굴 창피주려고 매장까지 찾아와. 동서는 제 팔까지 잡고 매장 밖으로 밀어내며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좋은 말 할 때 이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이러다 정말 후회할 일 생길 테니까 난 분명 경고했어. 웃기고 있네. 후회할 일은 무슨 후회할 일. 당신이 내 형님이라는 거 우리 매장 사람들 알면 내가 쪽팔린다고.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 쭈구리가. 뭐? 쭈구리? 동서, 지금 한 말 정말 후회 안 하지? 이젠 동서가 용서해달라고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니까.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용서할 일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네가 안 봐주면 뭘 어쩔 건데? 어쩌긴. 말 안 듣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대로 혼을 내서 알려줘야지. 아줌마가 날 어떻게 혼내? 동네 미용실을 하는 아줌마 주제.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명품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너랑 차원이 달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차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나 보구나. 내가 그동안 서방님 얼굴 봐서 참아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 되겠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을 막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서 매장의 점장님이었죠. 점장님은 우리 두 사람을 보고 놀라 기겁해서 달려왔어요. 영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점장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형님인데 이런 곳에서 가방 살 능력도 안 되면서 글쎄 찾아온 거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 품위 손상시키기 전에 제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영주 씨,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점장님, 다른 고객님들 보실까 봐 그러세요? 오늘 중요한 예약 손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이 아줌마 쫓아내야죠. 안 그래도 이 눈치 없는 아줌마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서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오늘 아주 따끔하게 매운맛을 보여주려고요. 제가 다른 고객님들 못 보시게 직원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제대로 오늘 혼 좀 내줄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매장 가방 보고 비싸지도 않은 가방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인제분이 조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줌마 아무래도 병원 가서 약 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동서도 전혀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점장님이 붙잡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영조 씨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잘리고 싶어?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하겠어? 네? 더러운 손이라뇨? 점장님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물건 살 능력도 안 되는 이 아줌마를 내쫓는데 제가 미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주 씨, 아니 너 지금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누구긴요. 동네 잡상이보다 못한 동네 미용실 운영하는 저희 형님이죠. 그냥 돈 없는 아줌마요. 돈 없는 아줌마? 너는 돈 없는 아줌마가 강남에서 건물 3층짜리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하는 거 봤니? 우리 남편 상사님이라고. 김 원장님이 바로 오늘 우리 매장 오기로 한 중요한 예약 손님이야. 그리고 네 손님 아니고 내 손님이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점장님 남편분
강남 유명한 미용실 부원장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거기 원장님이 저희 형님이시라뇨. 부원장님 남편분 분명히 억대 연봉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형님이 그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예약해서 오시기로 했다는 중요한 손님이 정말 우리 형님이시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네 형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니? 원장님한테 우리 매장 가방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너야말로 약 좀 먹어야겠다. 네 주제 좀 알고 행동해. 그리고 누가 고객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일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말 많은 거 몰라? 원장님 행동이 아니고 지금 네가 한 행동이야말로 우리 매장 품위 손상시키고 있다고. 너 당장 원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모가지니까.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눈치를 챈 것인지 재빨리 돌변해 행동하는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백화점에 온 제가 평소 추리닝 입은 모습이 아닌 제대로 꾸미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저도 이미지 관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고객님들을 만날지 몰라 외출할 때는 제대로 꾸미고 나갔거든요. 평소와 다른 제대로 치장한 저의 모습에 동서는 놀라며 기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게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지 몰라 뵙고 제가 함부로 까버렸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나한테 동네에서 다 망해가는 미용실 하는 아줌마라며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야? 너 나한테 용서 빌릴 절대 없을 거라며? 나랑 벽에 다리고 차원이 달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오래 일해서 사람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각이 나와? 나도 미용실에서 고객님들 상대하며 사람들 많이 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내가 볼 때 너는 딱 성격 자체가 아주 저질이야. 아주 최악이라고. 한 식구이고 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안 될 것 같아.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서방님이랑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동서는 저를 붙잡고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판이었죠.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저 정말 이러다가 여기서 잘린다고요. 그리고 부탁이니 오빠랑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랑 오빠가 알면 난리 날 거라고요. 너 서방님 펀드 매니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뒷바라지에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오빠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쉬신다고 해서 오빠가 알면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형님 안 계실 때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셔서 알면 난리 나실 거라고요. 어머님이랑 서방님이랑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나한테 그랬던 거였니? 그렇게 빌 거면서 진작 잘하지 그랬어. 서방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진작 눈치 챙겨야지. 다 됐고 나는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말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형님, 안 돼요. 그러면 저 점장님한테 말해서 자르지 말아달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스스로 무슨 짓 했는지 잘 반성해봐. 나도 더러워서 너 매장에서 가방 살 마음 확 사라졌으니까. 동서는 서방님과 어머님의 당부에도 제가 돈 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함부로 해서 안 되는,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고요. 백화점을 나온 점장님은 저에게 거듭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점장님 잘못이 아니니 마음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서방님과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굽신거리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 했으니까요. 동서는 그날 서방님한테 한 소리 들으며 시어머니께도 제대로 혼인한 듯 했습니다.
이후 동서는 저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큰 일이 터진 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서와의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 매장 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미용실 부원장이랑 친했던지라 평소 점장님과도 자주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혜원 씨. 잘 지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원장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요. 남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두의 안 사이도 아니고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혜원 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알려줘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뇨? 그러니까 원장님 동서인 영주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영주 씨 원장님 시동생분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백화점 다니는 다른 매장 직원인데 저는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둘이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둘이 정말 유명했거든요. 하도 매일 붙어 있어서 두 사람 결혼할 줄 알았더니 영주 씨가 갑자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자랑하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들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도 같은 백화점 직원들한테도 집안이랑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별로 등급 매기면서 자기 결혼할 예비 신랑이 펀드 매니저라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다녔는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직원 휴게실에서 쉬다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갔는데 둘이 함께 있지 뭐예요? 사실 그날 영주 씨가 원장님 동서라고 했을 때도 엄청 놀랐었어요. 평소 행실이 별로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진작 알았으면 영주 씨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하필 원장님 서방님이 결혼하는 날이 제가 일하는 날이어서 가지도 못하고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니에요, 혜원 씨.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늦게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혜원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혜원 씨 아니었으면 우리 서방님 속으면서 계속 동서랑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혜원 씨, 저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마냥 부담되는 거면 괜찮고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기꺼이 들어드려야죠. 저희 남편 스텝 시절부터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인데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저야 감사하죠. 저희 결혼할 때도 저희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포기했었는데 원장님이 사비로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부탁만 하세요.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는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전부터 깍듯이 대하며 저를 잘 따랐고 제가 그동안 서방님을 위한 한 희생을 알아서인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절 서방님은 부모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서방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동서를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는 정작 본인은 인간보다 못한 짓을 하는 주제에 사람 등급을 매기는 최악의 인간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서방님, 시어머니께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시어머니 모두 처음에는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니 나중에는 덤덤히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 모두 생각은 같았습니다. 서방님을 속이고 결혼한 동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동서를 혼내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게 되었죠. 바로 동서의 친정 부모님도 같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인지 동서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이야기했죠. 동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우리들한테, 특히 서방님한테 할 이야기 없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맞습니다. 재수 씨, 늦기 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무슨 할 이야기요?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동서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 전 몰래 만나는 남자 있었다며. 게다가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오빠를 두고 바람을 피워요? 결혼해서 바람 피우는 건 인간 쓰레기나 하는 짓이죠. 형님, 제가 혹시 형님 저희 매장 찾아왔을 때 무시했었다고 그거 앙심 품고 저한테 복수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명 씌우는 거냐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불러놓고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도가 지나치셔도 너무 지나치셨다고요.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형님 저한테 복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한 이 상황 저한테 사과하시라고요. 그래, 동서 말대로 동서가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 내가 무릎 꿇고 동서한테 사과할게. 아니, 내가 사과의 의미로 무엇이 되었든 동서 소원도 하나 들어줄게.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서 저한테 사과하시고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전 우리 오빠 두고 바람 같은 거 피운 적 없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동서. 그 전에 동서가 직접 보고 확인해줘야 할 게 있어.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서방님, 그리고 사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동서와 상간남이 밖에서 몰래 만나 바람 피운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점장님한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동서를 지켜보고 있다가 동서가 회사에서 퇴근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의 뒤를 밟아 상간남과 데이트를 하며 몰래 만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동서는 놀라 어쩔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감히 네가 서방님이랑 우리 집안을 농락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의 말에 동서는 놀라며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고 오빠 알기 전에 내가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자식이 날 놔줘야지. 나 오빠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했던 남자 오빠가 처음이고 오빠가 내 첫사랑이란 말이야. 첫사랑? 너는 첫사랑 두고 딴 놈 만나서 바람 피우냐?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만 갈라서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착한 며느리로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마지막 기회 주세요. 내 앞에서 순진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네 것이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농락하고 망치려 들어? 우리 첫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주 제대로 내 아들 인생 망치며 살 뻔했다. 너희들 이혼시킬 거고 내가 네 것한테 우리 아들 인생 기만한 죄값 물어서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아주 너 다시는 이런 못돼 먹은 짓 못하도록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거야. 그러자 동서는 제 잘못에 대해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원망했습니다. 이게 다 전부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 이 사진 어떻게 찍은 거예요? 혹시 내 뒤를 밟으면서 스토킹이라도 한 거예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이거 사진 찍은 거 불법이라 바람 피운 증거로 못 쓰는 거 알지? 내가 당신 사생활 침해 불법 촬영인 거 몸가루 철창에 집어넣을 거라고. 어디 집어넣어 봐라. 내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일을 벌였는 줄 알아? 나 어차피 돈도 많고 감옥 갔다 온다고 미용사 일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무서운 거 없거든. 우리 서방님 위해서 내가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죗값 받을 테니까 너도 어디 네 죗값 한번 받아봐. 이게 정말 끝까지? 동서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저를 때리려한 동서를 막은 것도 모자라 동서의 멱살을 잡고 뺨까지 날리는 사돈 어른 두 분이 계셨으니까요.
동서의 부모님은 철썩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릴 정도로 동서의 뺨을 세게 때리셨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네가 아주 미쳤구나. 대학교까지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백화점도 취직하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이도 데려와 좋은 집안이랑 사돈까지 맺을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인제 보니 네가 네 부모도 모자라 결혼한 남편이랑 여러 사람까지 기만하며 인생 망치려 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망할 것. 그렇게 살면 호적에서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왜 가만히 잘 사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이 잡고사. 네가 잘못된 듣고 고소는 무슨 고소야.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넌 맞아야 정신 차려 이 정신 나간 미친 고사. 동서는 사돈 어른 두 분한테 그날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희가 겨우 말려 상황이 겨우 진정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이혼 소송을 걸어 동서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요. 모든 사실을 밝히기 전에 이미 제가 서방님에게 말해 서방님은 동서 몰래 동서가 바람 피운 증거를 모아두었었거든요. 동서가 서방님이 카드로 대부분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몰고 다닌 자동차 블랙박스며 카드 내역 곳곳에 상간남과 바람 피운 흔적들이 전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 해줬던 결혼 반지며 선물이며 모두 빼앗기고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돌아간 친정에서도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 한 푼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거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바람 피운 것이 백화점만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동안 고객들한테 함부로 했던 일까지 크게 번져 매장에서도 잘렸다고 합니다. 바람 피우던 상간남도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동서를 버렸다고 하고요. 정신 못 차리고 남을 무시하며 못되게 살다가 결국 본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 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동서를 찾아왔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를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떡볶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모르는 척 외면했었는데 생활이 어려운지 많이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서가 고객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과 바람 피운 것까지 다른 백화점까지 소문이나 써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잘난 척하고 바람까지 피우더니 아주 제대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부디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동서의 일로 충격이 컸던 것인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서방님까지 모두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제가 아니었다면 정말 서방님 인생이 크게 농락당할 뻔했다면서요. 그 일로 서방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에게 더욱 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둔 자기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고요. 비록 동서의 일로 가족 모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지금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보듬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니까요. 저희 가족들 모두 믿음과 배려와 신뢰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동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사람을 볼 때는 사람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고 부디 사람의 내면을 보고 대해주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따지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배신하며 스스로를 망치고 부끄러운 짓도 앞으로는 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